자, 25번에 보시면 탄력성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아니 뭐 안 갖으셔도 되는데. 자, 25번 풀기에 앞서서요. 조금 아까 배우셨으니까 26번이 있죠. 26번에 가시면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죠. 요게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거를 인용한 거고요. 거기 보시면 DA가 있고 DB가 있죠. 네, 그러면 어느 게 더 탄력적이에요? B가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얘가 탄력적이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 2번에 가면 공급이 증가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 폭이 더 크다라고 해놨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탄력적이고 상대적으로 얘가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게 가격 변화율은 탄력적일 때가 커요? 비탄력적일 때 커요? 비탄력적일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문에 나오잖아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 폭이 더 크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식으로 기출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급이 만약에 뭐 하면요. 증가할 때. 그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여기 있던 균형점에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 탄력적인 애는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근데 비탄력적인 애는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폭이 더 크잖아요. 어떤 애가? 비탄력적일 때가.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대한 부분은 어떨 때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가시면 탄력성이 나와 있는데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하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 변화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죠. 계산할 때는 반대로 위에서부터 찍고 내려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이게 만약에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8% 감소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탄력성의 수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가 가격이니까 가격이 몇 프로? 10%. 얘가 몇 프로? 8%. 그러면 찍을 때는 반대로 8을 먼저 찍고 10을 찍으면 된다고 그랬죠. 반대로. 그러면 이게 지문에서 1번은 0.8, 2번은 1.25 이렇게 준다고요. 이걸 뒤집으면 1.25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그 수치도 집어넣어 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읽을 때는 밑에서부터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고 계산기를 찍을 때는 반대로 찍어서 내려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분수식에서는 항상 두 개의 변수는 준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 8% 감소할 때 탄력성의 수치를 물어보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니면은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8이라면 수요량은 몇 프로가 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10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0.8. 그러면 얘가 나오겠죠. 몇 프로? 8%가.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항상 몇 개의 변수는 줘요.
두 개의 변수는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이제 조금 인지하시면은 간단한 계산은 이제 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탄력성의 크기 있죠. 탄력성의 크기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의 가격 탄력성은 0에서부터 1까지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가격 탄력성은 0에서 1까지 존재한다.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에서 완전 탄력적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가격이 변할 때 수혜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면요, 가격이 일정 수준에 있을 때는요, 수혜량은 무한히 변할 수도 있어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건요, 가격의 변화율과 수혜량의 변화율이 같은 상태예요. 그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탄력적이라는 거는요, 탄력적이라는 거. 아니 이거를 출제를 해요.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출제를 한다고. 이거를 탄력적이라는 건 뭐예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혜량의 변화율이 큰 걸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수치로 따지면 1보다 큰 거. 그죠? 비탄력적이라는 건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혜량의 변화율이 작은 거.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요즘은 그냥 기본 이렇게 용어를 그냥 하나씩 지문으로 들어와요. 지문으로. 그냥 기본적인 거 알고 있느냐? 이런 수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탄력적이라는 애는 1보다 커요, 작아요? 탄력적인 애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다고요. 1보다 단위 탄력적인 애가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이라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수혜량의 변화율이 같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1이잖아요. 근데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보다 무슨 변화율이? 수혜량 변화율이 크니까 1보다 큰 거예요. 1보다 작은 게 비탄력적이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10%일 때 너나 보면은 탄력적이라는 애는 얘가 10%일 때 얘가 11% 변한다는 거예요. 그 10분의 10이니까 1.1 나오잖아요. 그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이라는 얘가 10% 변할 때 얘가 9%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0.9잖아요. 그럼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비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로 따지면은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에 보시면 25번에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의미고요. 이는 원인이 되는 수요 결정 요인이 변하는 정도보다 수혜량이 변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수요 결정 요인이 뭐냐면 수요 변화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있고 소득이 있고 관련제의 가격 변화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보다 무슨 변화가 크다는 얘기예요. 수혜량의 변화가 크다, 이런 얘기죠. 소득의 변화보다 수혜량의 변화가 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보시면은 4번 지문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 대한 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그냥 공식처럼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가격 탄력성과 이제 총 수입의 관계를 물어봤을 때요. 만약에 그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있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만약에 임대료라든가 가격이 있죠. 이게 상승하면요, 수입이 증가해요.
근데 만약에 임대료라든가 가격이 있죠. 이게 하락하게 되면은 수입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해요. 그러니까는 무슨 상태? 비탄력적일 때. 이때 비례한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같다고요. 얘가 상승하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요. 얘를 하락을 시키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같아요.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나 가격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리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거기 탄력적일 때는 반대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4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수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있죠. 탄력적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움직임이 같은데 탄력적일 때는 움직임이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하락시켜야지만 수입이 늘어나요.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내리면 수입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가 움직임이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수익과의 관계에서 그림 안 그려도 되고 그냥 그것만 대입해서 정리해 보시라고요. 그것만. 왜냐하면 얘가 단독으로 나오진 않고요. 지문 정도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는 간단하게 비탄력적이라고 나오면 임대료 올리면 수입이 늘고 내리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쪽으로. 탄력적일 때는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도. 그래서 이제 2번 지문에 가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크면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크기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탄소 비례 기억하시나요? 네. 탄력적일 때가 조세 부담이 적죠. 비탄력적일 때가 조세 부담이 크잖아요. 근데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자의 부담이 작아야 되는데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크기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예.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공식처럼 정리해서 판단할 수 있는 애들은 그렇게 묶어서 정리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용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 애들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된다고요. 저희가 정리해 드린 것만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조금 하셔야지 빨리 정리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제 뭐 7월달 오늘 7월 13일인가요? 맞나요? 저기다 적어놨군요. 106이라고. 근데 저게 아직도 저기 숫자가 이게 세 자리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조금 실감이 덜 돼요. 그러다 갑자기 이게 일로 훅 떨어지게 되면 99로 바뀌는 순간서부터 가는 속도가 무지장히 빨라요. 가는 속도가. 벌써 여기까지 온 거죠. 그냥 뭐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요즘 학원들에서 남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남아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공부하기 좋은 계절 다 버리고 이 열대야 시작이 되고 막 이럴 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짜증이 극에 달하죠. 그렇잖아요. 밖에 나갈 때마다 덥죠. 안에 들어오면 시원하죠. 컨디션 유지하기도 힘들죠. 그때 매년 그맘때 공부해요. 이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죠? 기간은 얼마 없고. 거기다 이번 7월 마지막 주에 여기 휴가더군요. 학원. 저 일정표 보니까 보도에 적힌 거 보니까. 휴가 갔다 오면 8월이죠. 그렇잖아요. 8월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오면은 원수업소 할 거고. 원수업소 하면 또 이제 8월달 가는 거죠. 또 9월달 되면은 추석이 기다리고 있고. 추석 끝나면은 뭐요? 시험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석 때 인척들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너 혹시 그때 무슨 시험 본다고 그러지 않았니? 언제 시험 보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음 달 시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금방이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것도 한 12번 정도? 7월 달에 한 2번 있고요. 8월 달 4번, 9월 달 4번, 10월 달 2번 하면 딱 12번 남은 거예요. 12번 지나면 종강이에요. 그렇잖아요. 간단하죠 뭐. 이거를 날짜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시간 금방 가니까. 아직도 석 달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뭐 타이트한 거예요. 3개월은 나이가 뭐 올인하셔야 돼요. 3개월은. 그죠? 바깥 양반이야 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애들 문제나 뭐 이런 거 같아야지 바깥 양반하고 상의를 하죠.
이거는 성적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대놓고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모의고사 40점 받는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박한영과는 속도 모르고 지나가면서 파이팅 이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파이팅은 무슨 뭐 참 그냥 다 비슷해요. 다 학원들마다 가보면.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제 뭐는 조금 차이가 있냐면요. 봄에 비해서는 받아들이는 속도는 조금 낮은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정도 도니까는 조금씩 귀에 들어오는 것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을 좀 걸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하면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남아서. 얘기같이 지금 오후 수업이 없는 반에서는 오전 수업 마치시면 남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남아서. 그리고 부족한 파트 같으면 저녁에 또 들어갔고 한번 반복해서 들어서 빨리빨리 정리를 끝내줘야 된다고요.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두 파트 안 되는 게 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는 3개월은 진짜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승부를 걸어볼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쭉 가가지고 10월 27일 날 시험장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앞에 그 박총각 지금 오전에 더 나오잖아요. 장가 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저기는 자격증 따야지 장가 갈 수 있어요. 요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안 되겠어요. 그죠? 그것도 저기 여친이 든든한 지원군인데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시고 총각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그 용돈 남은 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 말은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 오늘 남아서 공부하고 와야 돼. 오늘은 무슨 약속 있는 거 아니지? 개쭉 남아야 돼 그냥. 몇 시까지 공부하고 한다고? 아니야. 이따가 내가 나갔다가 들어올 거야. 7시 전에. 너 나 들어오면 나 얼굴 보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사라지면 안 되는 거야. 참, 방심할 수가 있어야지. 그지? 자, 그래서 그 내용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27번에 가시면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가격 탄력성이에요. 경제학에서는 당해제화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X제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바꿔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가격 탄력성이에요.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뭐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죠.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그럼 여기 있는 교차 탄력성은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량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X하고 Y가 틀리죠. 이렇게 들어오면 무슨 탄력성? 네,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XJ, YJ라고 주진 않고요. 직접 표현하죠. 상품으로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도 줘요. 이렇게 가격 탄력성과 이 교차 탄력성을 주고요.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을 때, 5% 상승했을 때, 종전과 동일한 아파트 수요량이 동일하려면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몇 프로가 상승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간단하게. 그러면 얘가 몇 프로 상승했대요. 5%. 그럼 변수 두 개 주죠. 그럼 얘를 구할 수 있죠. 5 곱하기 0.8하면 몇 프로? 그럼 4%가 어떻게 돼요? 줄죠. 주는데 종전과 똑같은 소비량이 유지되려고 그러면 여기서 얘가 4%가 늘어야 돼요. 그래야지 같아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얘가 몇 프로가 늘어나야 되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4를 0.5로 나누면 되죠. 여기 분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곱해서 올라가잖아요. 역수니까 나눠야 되겠죠. 나누면 몇 프로 나오겠어요? 8% 나오죠. 8의 절반이니까 4%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문제를 이제 모의고사 보게 되면 선생들이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거예요. 그죠? 이게 조금 이해하시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얘가 지금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줄었잖아요. 몇 프로가? 4%가 줄었는데 종전과 소비하는 양을 같게 한다는 얘기는 4% 줄었으니까 4% 늘리면 되잖아요. 그럼 4%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얘하고 무슨 관계 있는? 대체 관계는 다세주택의 가격이 몇 프로 상승하면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4%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얘가 0.5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몇 프로 나오겠어요? 8% 나오겠죠. 4를 0.5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8%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관계에서 계산하는 것도 기억은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뭐 안 되면 냅둬도 돼요. 그죠? 이거 못 푼다고 6점 안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표정이 다양하시거든요. 지금 이거 했을 때 외면하는 분도 있고 못 들은 차는 분도 있고 다양하다고요. 그죠? 그냥 괜찮으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고요. 0보다 작으면 열등제라는 거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0보다 크면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 맞아요, 틀려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가격 탄력성은요. 이를 기준으로 가격 탄력성은 탄력성의 크기를 구분하는 거고요.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해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뭐가 돼? 보완제. 그러니까는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은 뭐가 중요하다? 부호가 중요해요. 부호가. 그죠?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걸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27번에 보시면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말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을 얘기할 때는 분모부터 읽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의 교차 탄력성이란 한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XJ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J의 수요량 변화율을 표시하는 게 수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재화의 수의 소득 탄력성의 양수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양수라는 얘기는 플러스라는 얘기죠. 네, 플러스라는 얘기는 그 재화가 무슨 재라는 얘기예요. 정상재라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재화에 다른 재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의 양수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보완재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플러스면 무슨 재화? 대체재 이렇게 봐야겠죠. 또 어떤 재화의 수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그 재화가 사치재라는 걸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이 소득 탄력성에서 보시면요. 0하고 이렇게 일이 있으면 정상재가 있잖아요. 정상재 안에 가게 되면은 필수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치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탄력성의 수치를 구할 때 0에서부터 1까지 나온 애들을 우리가 필수제라고 그래요. 그 1보다 크면 사치제라고 그래요. 얘네를 다 합쳐서 정상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 크면 사치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필수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냥 정상제라고 묶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이제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수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또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탄력성이라는 게 이론 아니면 계산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이론도 내고 계산도 내거든요. 그러면 수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대체제가 적으면 뭐가 되고요? 비탄력적이 되고. 그러니까 대체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간이 있겠죠. 단기는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죠. 또 뭐 있어요? 또 아니 그냥 쭉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쭉 생각이 나야지 지문이 들어오면 보고 바로바로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뭐 있어요? 용도 전환이 있죠. 이게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시장의 범위 해드렸잖아요. 이걸 세분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탄력적이 된다고. 우리가 그때 왜 아이스크림하고 왜 딸기 아이스크림 비교해서 얘기해 봤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아이스크림하고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어느 게 대체제가 많아요? 아이스크림 빼고 얘기해 보세요. 딸기 많잖아요, 딸기가. 그때 아이스크림 이거 숫자 붙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딸기 말고도 30가지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걔가 대체제가 더 많죠. 아이스크림은 대신할 만한 애가 팥빙수 정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수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얘들도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출제하니까. 그렇잖아요? 탄력성 이론으로 줄 게 별거 없어요. 그거. 뭐 있어요? 오늘 설마 칠판 면접 보러 오신 건 아니죠? 얘기는 뭐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건 이제 생산 기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할 때, 그게 짧게 주어지면 비탄력이고요. 길게 주어지면 탄력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면이 있고 배추가 있어요. 어느 게 비탄력적이에요? 배추가. 얘는 생산할 때 걸리는 기간이 길잖아요. 배추 재배해서 시장에 출하할 때까지가 시간 많이 걸리죠. 라면은 공장에서 가동률 돌리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라면 공장이 있어요. 라면 공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30만 개 생산해요. 이게. 근데 갑자기 뭐가 들어오냐면 한 달 안에 100만 개 생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한 달에 몇 개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30만 개밖에. 그 여기서 생산량을 갖다가 계속 한 달에 100만 개씩 주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뭐를 해야 돼요? 공장 하나 더 만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걸 한 달의 시간을 주지 않고 1년 주면은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주면 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월만 더 줘도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이고 길면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공급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만 공급이 돼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그 규제 있죠? 규제가 강화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탄력적. 완화되면 어떻게 돼요? 탄력적.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건축에 따른 인허가 있죠. 예, 인허가에 따른 이제 규제가 이게 강화가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비탄력적. 완화되면 탄력적. 그 다음에 공급을 증가시킬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있죠. 예, 이게 상승하는 애들은 비탄력적이 되죠. 여기까지 나온 거죠. 이거 공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품을 생산할 때 저장이나 보관 비용이 많이 들어간 애들이 있죠. 얘들은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왜? 냉동이나 냉장식품이 있죠. 얘들은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들은 보관하는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었다 해서 공급을 많이 한다 안 한다? 많이 안 한다고요. 현재 자기들이 저장할 수 있는 시설에 안도 내서만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 애들은 공급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28번에 가시면 수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자, 고려하는 기간이 장기적일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죠. 기간이 길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탄력적이라고요. 그리고 2번에 가면은 직각쌍곡선의 수요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단위 탄력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해도 수입이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같으니까 수혜량의 변화율이 같은 게 단위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10% 인상하면 수혜량도 10%가 줄어든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하더라도 종류별로 세분해서 보면 보다 더 탄력적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은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주거용이 상업용, 공업용보다는 용도 전환이 용이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거용이 상업용, 공업용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29번 가보시면은 자,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그럼 1번 지문에 보시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겠죠. 지금 한 거죠. 지금 칠판에다 적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 했던 거잖아요. 여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면 길면 비탄력적이라고요. 좀 아까 라면하고 배추 넣고 얘기했었죠. 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가면은 신규 주택이 있죠. 신규 주택이 있고 기존 주택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비탄력적이에요? 공급할 때. 신규가 비탄력이겠죠. 신규 주택은 생산 공급이잖아요.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기존 주택은 이미 다 지어져 있잖아요. 팔려고 내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죠. 3번에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의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비탄력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5번에 가면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거래량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이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양을 물어봤잖아요. 이게 탄력적이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수요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지금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탄력적이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아까 우리가 이거 푸는 요령 알려줬죠. 가격의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 크다고 그랬죠. 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잖아요. 비탄력이면 더 상승하겠죠. 탄력적이면 덜 상승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덜 상승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도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탄력이라는 것은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의 증가가 많지 않다고요. 시간을 짧게 주어주면,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주어주게 되면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늘릴 수가 없죠. 그런 연유라고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균형 거래량은 더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번 지문은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4번에 가면요. 생산 요소의 사용 가능성이 적거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토지 공급 곡선의 경사도가 완만해진다는 게 틀렸겠죠. 법규가 강화되면 그만큼 비탄력적이 된다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30번 문제 보시면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고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2를 기준으로. 근데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0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근데 이번에 봤더니 소득 탄력성이 0.4죠. 0.4면 0보다 커요, 작아요? 응? 0.4면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면 정상제죠, 정상제. 그러니까 열등제라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자, 거기 그 4번에 보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해놨죠. 가격 하락은 공급자의 전체 수입을 증가시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편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우리가 비례한다고 그랬죠.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뭐 하면 상승시키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잖아요. 근데 탄력적인 애는 반대라고요. 얘는 가격을 뭘 하면 하락을 시키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비례한다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올리면 늘고 내리면 줄어든다고요. 근데 탄력적인 애는 반대라고요. 반대. 그러니까 뭐만 하나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비탄력적일 때만 비례한다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장 들어가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갖다가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40문제를 몇 분에 푸셔야 돼요? 40분에 푸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문을 읽고 맞다 틀리다를 판별하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1분 안에 답을 딱 결정을 내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배정을 위해서 출제자들이 보면 얘가 답이다라고 찍을 수 있게끔 배열을 해줘요.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찍을 수 있게끔 해줘요. 모르면 다 풀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연습하셔야 돼요. 중간에 계산 문제에서도 어디로 몰아야 돼요? 뒤로 빼야 되고. 그리고 박스 안에서 올바른 게 몇 개냐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있으면 걔도 뒤로 빼야 돼요.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올바른 거 몇 개라는 것을 구하는 문제는요. 그건 주관식이에요. 지문이 5개 있으면 5개 다 풀어야 돼요. 그죠? 근데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올바른 게 뭐로 되느냐를 찾으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지문 한두 개 풀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건 풀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모의고사 보시면서 가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은 1차는 해가 무조건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잡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 나오더라도 1분 안에 풀 수 있게끔 요령을 갖춰서 나와요. 그래서 학계론 문제라는 게 알면 진짜 간단해요. 이게 처음 부딪힐 때는 생소한 것 같은데 답을 알고 확인하면은 되게 간단하다고요. 자, 용어 정리만 조금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거기 31번에 보시면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죠. 수요 함수는 800 마이너스 EQD로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 함수에 대한 게 800 마이너스 EP죠. 공급 함수는 200 플러스 P로 되어 있네요.
수함수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균형 가격 하에서는 뭐가 같아요? 수혜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나란히 모여서 연립해서 풀면 되죠. 800 마이너스 2P가 200 플러스 뭐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P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상수 있죠? 네, 상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된다고요, 상수는. 여기 부호는 더하면 된다고요. 그게 원래 여기 있는 요 등호 있잖아요. 등호를 기준으로 얘네가 이제 자리이동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P잖아요.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앞에 있는 200은 이 앞에 플러스의 보가 생략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좌변으로 이동하면 얘는 마이너스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800 마이너스 얼마? 200은 2P 플러스 P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굳이 이걸 식을 정리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그냥 암산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800에서 200을 빼면 얼마예요? 2P에다 P 더하면 P가 1이라는 논리니까 3P잖아요. 그러면 P가 얼마겠어요? 200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를 200을 구했잖아요. 우리가 이 균형량을 거래량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뭐를 먼저 구해야 돼요? 가격을 먼저 구해야 되죠. 가격에 의해서 이 수혜량과 공급량이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200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이 P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 P가 이제 얼마라고 안 거예요? 200이라고. 그러면 2 곱하기 200 하면 얼마예요? 400이죠. 그럼 800에서 400 빼면 400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혜량이 400이라는 얘기는 공급량도 400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얘를 지금 200이라고 구했잖아요. 200에다 200 더하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균형량은 얼마? 400. 그렇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요. 근데 이거는 뭐부터 나온 거예요? 가격부터 나왔잖아요. 예, 우리 여기 그 해설상에서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대입을 해서 풀라고 해놨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라고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2200에서 얼마 빼면 1200 빼면 1200이 넘어가면은 3Q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누면은 양이 얼마라는 거예요? 4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라는 거예요? 400을. 그러면 2 곱하기 400이니까 얼마겠어요? 800. 그죠? 그럼 2200에서 800 빼면 남는 게 얼마? 1400. 그래서 가격이 얼마다? 140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400 더하면 14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줘서 이 계산할 때는 원래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양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서 이거 할 때 이렇게 해도 뭐 계산값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거 넘겨가지고 식을 바꿔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산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 Q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100 마이너스 2분의 1 P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넘기면은.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시게 되면 나란히 연립하게 되면 1100 마이너스 2분의 1 P가 P 마이너스 1000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 뭐로 바뀌겠어요? 플러스로. 플러스로 바뀌니까는 2100이 되겠죠. 얘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5P가 되죠. 그렇죠? 2분의 1이니까 0.5잖아요. 이게 P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1.5P가 되겠죠. 그럼 P가 얼마 나오겠어요?
P가. 그럼 계산하시게 되면 이게 P가 1400 나와요. 2100을 얼마로 나누면? 1.5로 나누면 1400 나온다고요. 원래는 계산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라고 이제 준 거죠. 근데 이렇게 이거를 전환시켜서 계산하는 유형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표정은 안 지셔도 돼요. 여기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계산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 문제에 집중을 안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뭐 딴 데를 보신다든가 뭔가 또 골똘히 생각을 하신다든가. 거기 33번 있죠. 자, 시장 수요 함수가 200-4퀴드로 돼 있죠. 근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가질 때 이 시장의 수요자의 수가 몇 배가 되면 2배.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2로 나누면 돼요. 네? 2로 나누면. 그러면 P는 200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QM으로 줬죠. 그럼 얘가 답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항시켜서 계산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수요 함수 하나만 구하라 그러면 답은 2번에 200 마이너스 2QM이 있죠. 걔가 답인 거죠. 지난번에 이거 푸는 요령 알려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이게 기출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100 마이너스 4퀴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몇 배로 됐다고요? 2배. 그러면은 얼마로 나누면 된다고요? 2로 나누면. 그러면 100 마이너스 2QM. 그게 답이라고요. 얘들도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을 기준으로 정리해 줘야 돼요. 좌변으로 넘겨서. 그러면 좌변으로 넘겨서 계산하면은 이 과정이 도출되면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넘기면 4QD가 100 마이너스 P가 되는데 그러면 QD가 양쪽을 4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25 마이너스 4분의 1 P 나오잖아요. 이게 2배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또 2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50 마이너스 2분의 1 P가 된다고요. 이렇게. 근데 지문처럼 P는 이렇게 물어보면 얘를 다시 이항을 시켜서 다시 정리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2분의 1 P가 50 마이너스 QD가 되니까 그러면 P는 100 마이너스 2QM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도출하면은 도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나와서 몇 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2배 그러면 2로 나누면 돼요. 4배 그러면 4배로 늘어났다면 4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자, 34번에 보시면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 1000만 원일 때 수요량이 500채래요. 가격이 1150만 원으로 상승할 때 수요량이 440채로 감소했다면 수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계산해 보셨나요? 가격은 몇 프로 변한 거예요? 가격은 15% 변했잖아요. 1000만 원에서 1150이니까. 그렇죠? 1000에 대한 150이니까 15%죠. 네, 15% 변했을 때 그럴 때 수요량이 440채로 감소했다고 돼 있죠. 그럼 원래 몇 채였었어요? 500채. 그럼 500채에서 몇 채가? 60채가 줄었잖아요. 그럼 500에 대한 60채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2% 나오죠. 몇 프로? 그러면 가격 변화율은 몇 프로고요? 15%. 수요량 변화율은 몇 프로? 12%.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0.8인가 나오니까 비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0보다 작으니까. 그죠? 괜찮아요. 이런 부분으로 나온 선례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더라도 간단하게 줄 거예요.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500채에서
몇 채로 줄었대요? 450채. 그죠? 지금 여기는 몇 채로 줄었다면 440채로 줄었다고 돼 있죠. 근데 실전에서 주면 그냥 450채로 줄었다고 줄 거라고요. 그러면 500에 대해서 몇 채 줄은 거예요? 50채 줄었으니까 몇 프로 변한 거예요? 10%. 그렇잖아요. 그럼 가격은 몇 프로 변했고? 15%. 양은 몇 프로? 10%.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5분의 10 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계산할 때 수식이 간단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기출에서 나오면 암산으로 수치가 계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 거라고요. 계산기를 안 써도 되게끔. 그러니까는 나온 선례는 없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또 안 느끼셔도 돼요. 그죠? 워낙 뭐 표정들이 그러시니까. 그죠? 자, 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푸시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